1980년대부터 중국은 시장 경제 도입에 따라서 재산을 사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해안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는 정책을 시행했고 상하이, 광저우 등 특정 지역과 계층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양극화를 가져왔죠. 슈퍼카나 전용기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사진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폴링스타즈 챌린지가 유행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지하나 방공호를 임차해서 사는 생쥐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국 공무원의 집에서 46조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고 중국의 찐 부자들은 기업가보다 공산당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위 공직자의 부패도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760조 원을 들여 농촌 지역의 탈빈곤 정책을 시행했고 빈곤 인구 1억 명이 가난에서 해방됐다고 칭송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 추월은커녕 세계의 경제 넘버 2 자리도 인도에 위협받고 있는 중국. 중국 경제에 의존해왔던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중국의 경제지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물가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3월 물가는 1년 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5%, 영국은 10%가 넘었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건 물가가 내리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건이 팔려나가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극심한 수요 부족 현상. 내일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소비는 더 얼어붙고 경제의 엔진은 빠르게 식게 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로 빠뜨린 것도 디플레이션이죠.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건재했던 도쿄의 다이신 백화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철강 회사에 다니는 올해 43살의 김우라 씨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세차장으로 달려갑니다. 4년 전 800만 엔이던 연봉이 지금은 550만 엔, 수입이 30%나 줄면서 지난해부터 부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子供がやっぱり学費かかりますし、給料も年々苦しくなってきますんでね. 중국은 돈을 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 개설된 소비 감축방은 회원이 36만여 명에 이를 정도고요. 침체의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 청년 실업률은 20%에 육박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시골에서 일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도로 경제 발전을 하던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 바로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7천 달러였고요. 일본은 4만 달러, 우리도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갓 1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억 명을 넘고 비중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중이 절반이 안 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선진국이 되려면 단순 노동 이상의 창의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최소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30% 수준에 불과하고요.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도 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도에 비해서 중국은 1.2명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 낮은 출산율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중국의 카스트 제도라고 불리는 후커입니다. 이 도시의 호적을 취득해야 의료와 교육 등의 공공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농민공들은 빈곤과 차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죠. 호구제의 차별로 겪는 고통을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 자녀 정책을 쓰던 1980년대생의 경우에 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드러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탕핑을 넘어서 이 포기하는 태도라는 뜻의 바이란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不坚持还舒服，就选择让自己舒服的事情。摆烂我感觉并不一定是个贬义词，只是安于生活现状吧。 중국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피크 차이나론은 지난해 3%에 그친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중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밑돈 거는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1분기에는 그래도 4.5%를 나타내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 기대한 것보다는 좋지만 6에서 7%씩 고도 성장을 하던 중국의 예전 모습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 제조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의 4월 제조업 PMI, 그러니까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생산을 위해서 원자재 등을 얼마나 주문했냐, 이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던 제조업이 생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중국 전체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비중은 압도적인데요. 지난해부터 불안하던 중국 내 2위 부동산 그룹 헝다는 올해에도 파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ere to get our money. And now we go to Shenzhen government and nobody help us. 게다가 지금 주택 판매도 계속 줄고 있고요. 중국 집값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융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회사의 파산은 중국의 금융 불안으로 옮겨붙을 수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쪼그라들면서 그동안 한국이 누려온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국 순위에서 중국은 22위로 밀렸고요. 최근 우리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건 중국이 기존에 해외에서 사다 쓰던 것들을 자국산으로 하나씩 바꿔가는 전략, 바로 수입 대체 전략을 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첨단 산업은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아예 한국산 제품만 써야 할 정도는 아닌 거죠. 우리 수출품의 5분의 1 이상, 삼성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는 기술에 치이고 중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린 넛크래커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시점을 바꿔보면 기회는 보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모두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 뒤집어보면 경제에는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제품들입니다. 이 거대 경제권에서 살아남으려면 거대 시장에 필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반도체와 배터리, 첨단 산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